안녕하세요. 황창희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경 미카엘입니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진영 씨 어떻게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아, 진영 씨 혹시 네. 진영 씨는 이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전 긍정적인 면만 봅니다. 긍정적인 면만? 네. 야, 네. 네, 그래서 내가 진영 씨가 부럽다니까. 아, 정말 배우고 싶어, 정말. 네. 근데 제가 초긍정의 신부님을 오늘도 모셨거든요. 알죠. 황창희 신부님. 네, 초긍정 황창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용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김종민입니다. 네. 대학에서는 척추 전문이었고요. 해외 활동 때는 골절 감염 전문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잠비아에 모시고 갈 거예요. 거의 다리 부러진 사람들이 많거든. 아, 네네. 오늘 또 건장한 생태마을의 청년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생태마을에서 청국장을 만들고 있는 박지운 도미니코 사비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와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세계는 이 위기의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지난 2년 동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생태마을에는 확진자가 제로라는 소문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일체 안 받습니다. 아, 네. 좀 안타까운 게 앞에서 생태마을 구경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는 분들 돌려보낼 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외국에서 온 분들. 뭐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이고. 브라질 이런 데 오는 분들도 입구에서 돌려보냅니다. 따라오셨는데. 나 하나 보겠다고 멀리 오셨는데 네. 그래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또 하나 이 확진이 돼갖고 우리한테 옮기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의식이 철저해서 주말에도 거의 외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주말에도 거의 외출 안 하고 혹시 집에 다녀오려고 하면은 마스크 쓰고 네. 집 밖에를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볼일만 보고. 그리고 우리는 뭐 보셨겠지만 식당도 다 거리뛰기 하고 한쪽 방향만 보고 하잖아요. 네. 가림막 다 있고. 가림막 다 있고 우리끼리 사는데도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제일 위험한 건 저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나가서 일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아무리 안 만난다 그래도 조금씩 씻고 그때는 뭐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들고 네. 저도 개인 방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도 집에 갔다 오신 적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 개인 어떻게 방역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이제 집에 전혀 안 갈 수는 없어서 갔다 네. 오기는 하는데요. 물론 집에 가서도 뭐 다른 외부 활동보다 이제 딱 볼일만 딱 보고 집에 자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마을에 돌아왔을 때는 일단
안에 있는 식구들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혼자 이제 마스크도 잘하고 네. 개인 방역도 하고 뭐 단적인 예로는 저희 식사할 때 식사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후에 좀 늦게 들어가서 좀 외롭지만 혼자서 조용히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네, 교대로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직원들끼리 자율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책임감이 대단하시네요. 약간 미안한 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내가 지시하지도 않거든. 네. 근데 알아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전 세계가 방역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 대응을 보면 오히려 선진국인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방역이 실패한 사례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미국과 유럽이 방역에 실패한 이유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개인주의. 제가 한 20년 전부터 뭐 방송에서도 강의를 했고 내 일반 강의에서도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뭐 누가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다. 그럼 바로 공격적으로 돼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 달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네. 무슨 서류가 있어야지 나가서 가게 마트를 장을 보고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유럽이 영국도 벌써 600만 명, 700만 명, 이탈리아도 500만 명, 독일도 뭐 500만 명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4만 명, 45만 명 걸렸는데 우리 딱 10배가 걸린 거야. 유럽은.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너무 갇혀 있으니까 네. 막 5천 명씩 모여갖고 그냥 떼창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방역 당국에서도 네.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방역 지침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잘못 본인이 생각하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선거할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선거할 때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느냐 안 겪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45만 명 지금 2년에 45만 명 걸렸는데 트럼프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코로나 코비드19 문제 없다.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 부추겨갖고 하루에 50만 명 확진이 나올 때 와, 저 미국 저러면 안 되는데 지도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중국과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사실은 처음 우한에서 코로나가 나왔을 때 가두어 죽였죠. 가두어 죽인 거죠. 우한이라는 1100만이라는 도시를 싹 다 우한 안에다가? 우한 안에다 가둬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2달, 3달 정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인공위성으로 네. 하늘에서 찍어보면은 그 장내 그 시신 화장한 거를 하면은 보통 하루에 10,000명에서 한 15,000명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가둬버린 거죠. 완전히. 일본은 조용히 죽기를 바래. 그러니까 아예 진단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하고 네. 응급전화 구조를 해도 구조도 하지 않고 네. 어느 때 오라고 그러냐면 호흡 곤란할 때 병원에 오라고 그래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라는 거지. 죽기 전에. 예. 그래서 이 올림픽을 무리하게 개최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도 막 2만 명, 3만 명 그렇게 확진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집에서 죽어라. 근데 일본이 65세 이상이 3,500만 명이에요. 노령. 이거는 고령화. 지금 그래서 일본은 해결책이 없는 나라예요. 일본은 망해가는 나라일 수밖에 없죠. 우리 선생님, 교수님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는데 이 애국자지, 애국자. 진짜로 애국자지. 근데 한국은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에 CCTV 다 확인해갖고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네. 뭐 그 학교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전교생을 다 조사를 하잖아요. 진단 키트. 맞아요. 이 진단 키트는 수출도 엄청나게 했어요. 작년에 2조 원어치, 24억 달러인가 그 정도 수출을 했다고 그러죠. 전수조사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전수조사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제가 지난달 미국에 샌 버나디노 제4 생태마을 인수하러 갔는데
아주 나를 잘 도와주는 존이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87세. 아, 네. 아버지가 명바오로라고 치과 의사셨는데 좋은 일 하다 돌아가셨죠. 근데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0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네. 11월 5일인가 6일에 장례를 했어. 한 달 동안 장례를 못 한 거야. 묘지가 없어. 묘지가 없기도 없지만은 화장하는 걸 기다려야 돼. 아, 순서가 안 와서. 순서가 안 와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3일에 4일이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커요. 네. 커갖고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려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그마니까 네. 시스템을 바꾸기도 좋고 네. 편리하기도 하고 IT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낸 작품이지. 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네. 정보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딱 코로나 딱 터지고 보름 자가격리하면서 전염병에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에서 가장 대응을 잘할 나라다라고 딱 그 첫 강의에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IT 덕분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아, 네.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많이 정확한가 봐요. 정확하죠. 그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많이 쓰고 네. 뭐 꽤 많은 나라가 우리 진단 키트를 쓰는데 네. 미국에서는 진단 받으려면 14만 원. 처음에는 저 150만 원 하고 그랬어요. 키트를 사려면 14만 원이 예, 어우, 예. 너무 비싼데요? 예, 비싸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출을 많이 했지. 네. 코로나 초기에 특히 그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쪽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네. 많았죠. 그래서 지난해 사순 초기 때 교황님께서 그 인류를 위한 기도를 드리러 네. 비 오는 그 베드로 베드로 광장을 광장에서. 걷는 그거 보셨죠? 맞아요. 봤어요. 아 정말 너무 그거 보면서 먹먹해. 그치 맞아. 그게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Ora, mentre stiamo in mare agitato, ti imploriamo, svegliati, Signore. Perché avete paura? Non avete ancora fede? Signore, ci rivolgi un appello alla fede, che non è tanto credere che tu esista, ma venire a te e fidarsi di te. Che tutti siano una sola cosa. Quanta gente esercita ogni giorno pazienza e infonde speranza, avendo cura di non seminare panico, ma corresponsabilità. 교황님께서 그때 그 당시 그 기도 모습을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인간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도 단절된 세상. 맞아. 그때 우리나라 성당 다 문 닫혀 있었고요. 맞아요. 뭐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하여튼 종교적인 모든 신앙 모든 부분들이 다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황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네. 예수님이 지금 저 위치를 걸어가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가르침이 뭡니까? 서로 뭐- 사랑하여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다 바쳐서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 이후 지금 2000년 만에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과 하느님, 또 인간 간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첫 예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보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이 2000년 뒤에는 지금 저 장면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한참 팬데믹 시작할 때 할머니들 성당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할머니가 없으면 성당이 텅텅 비는데 네, 맞아요. 그걸 모르고 성당 나오지 말라고 65세, 70세 넘은 분들은 그때 많은 할머니들이 핑계길에 잘 됐다. 나가지 말자. 네.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도 코로나 옮겼다고 그러면 늙어갖고 피해준다고. 네. 그래갖고 성당 안 나오는데 동창 신부들 얘기를 의하면은 한 5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5분의 4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줄었구나.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라 하느님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을 한 거죠.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깥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까지 위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흑사병 때 우리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는 하느님만 믿으라 그러고 죄를 져서 그랬다 그러고 그러는 바람에 다 떠난 거죠. 흑사병 끝나고 난 다음에 313년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로마에서 얻었는데 네. 이때 안토니우스 역병이 160년에서 180년, 190년 사이에 돌았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네. 예. 이때 다 전염병은 다 맞고 가두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시신을 수습하고 이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은 지하에서 박해를 받던 가톨릭 신자들이야. 예. 가톨릭 신자들이 다 돌봤기 때문에 이미 로마 전역에 가톨릭 신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어려울 때 함께 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성당에서 뭐 성당도 헌금도 안 들어오긴 하지만은 성당 내가 보니까 텅텅 비는데 뭐하러 빈 성당을 텅텅 빈 성당을 운영을 해. 네. 이때 성당 2개 합치고 3개 합치고 성당 있는 거 전부 다 팔아서 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좀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바람이지만은 뭐 성당에서 못하면은 저는 이제 청국장 팔아갖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눠주고 있고 퍼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지금. 네. 예, 근데 성당을 팔아갖고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준다? 네. 이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신부님, 유럽이나 미국은 방역에 실패를 많이 했지만 성공한 나라들도 많잖아요. 많죠. 네. 예. 일단 싱가포르, 대만, 심지어 베트남까지도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성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이게 되게 이제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나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근데 아시아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그런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네. 사실은 유럽도 국가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국가 개념이 나와요. 그전에는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네. 다 동네마다 모여서 살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농노, 귀족들이 다 조그만 동네 했지, 무슨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딱 이렇게 해갖고 딱 그랬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국가 개념이 약해. 근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중국한테 시달리고 일본한테 시달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국가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나라 전체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당국의 방역 지침을 굉장히 잘 따랐고 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 유럽이나 미국도 사실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는 거의 걸린 사람이 없대요. 아, 그래요? 네, 중부, 텍사스 이쪽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옛날엔 텍사스 공화국이었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아. 예.
그래서 공동체성이 강한 나라들이 많이 성공을 했죠. 네. 이 K 방역을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회망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사회 네. 안전망 시스템이. 일본은 코로나 확진 통계를 팩스로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다 취합을 해야 돼. 그날 저녁에 다 취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느리기도 하고 정확하지도 않죠. 한국은 인터넷망이 아주 촘촘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CCTV 역할도 대단하고 얼굴 인식 기술도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보건소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동네마다 보건소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일 거예요. 네. 미국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갖고 환자들 다 못 받는 거지. 네, 그 중증 환자들을 다 못 받는 거지.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병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 많은 나라도 없어. 근데 내가 보건소장을 하나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가보시면 저기 막 교수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운동하라고 헬스 도구가 있어. 헬스 기구가 있어 동네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기 가서 보건소장님들이 돌보는 거지. 네. 근데 시골에는 보건소장이 어느 정도 역할까지 하냐면 누군네 집에 당뇨 걸린 거, 누군네 집에 심장병 있는 거, 그걸 다 누군네 집에 알아요? 다 알아. 주치의네요, 주치의. 그거 주치의지.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계속 안 되는 데는 보건소장님이 찾아가요. 확인을 해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의사 선생님, 여기도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은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은 의료비도 비싸지만은 치료비가 내가 아는 분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왔느냐 5억이 들었어. 5억. 5억이요? 돈 없으면 죽는 거야. 그러네요. 돈 없으면. 근데 나도 뭐 위암 수술을 했지만은 네. 나는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냈어요. 치료비의 95%를 국가가 대줘요. 진짜요? 네? 암 수술. 첫 번째 암 수술은 국가가 95% 대줘.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는 거지. 의료보험 시스템도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이 걸렸느냐면은 240분의 1 정도가 우리가 작게 걸려요. 미국에 비해서. 네네. 그러니까 추적, 진단, 치료 이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세계 정상들이 우리 K-방역을 좀 그럼. 탐냈겠는데요? 네, 많이 탐냈죠. 네. 특히 유럽, 스웨덴 총리가 그런 말을 했죠. 무슨 K-방역이 잘하는 거냐. 저 자유를 다 빼앗고. 그러다가, 나중에 울면서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진짜로. 진짜요? 그 다음에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K-방역 잘한다고. 지난번에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러 다 이랬거든. 다. 그래갖고 아마 한 80개 나라가 좀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에 콜을 한 거야. 근데 대단하네요. 문제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 나라에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야지. 그리고 그 나라의 의료 체계가 준비돼 있어야지. 맞아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심지어는 일본은 주사기 바늘도 없어갖고 처음에 치료할 때 굉장히 애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방호복도 없어갖고 막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일본은 자체 생산을 안 하고 다 수입하거든. 그래요? 근데 그 바늘 만드는 게 기술이 굉장히 요구하죠. 굉장히 얇으니까. 그걸 찍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도와줘갖고 그 회사가 뭐 3개월인가 만에 그 바늘을 다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뭐 잘못하는 것들도 많지만은 국민들도 똑똑하고 성실하고 질병 관리 시스템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잘 돼 있다고 봐야죠. 네. 교수님, 요즘에 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 땡도 하면서 계속 그 보건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래 제가 들었던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은 우리 생활에서 코로나라는 단어를 잊고 산다라는 걸로 처음엔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다시 우리나라는 방역 강화를 할까 말까 뭐 이런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동안 2년간의 방역 성공은 국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인내해 가면서 개인적인 방역을 철저히 잘 지켜줬기 때문에 된 거에 비하면 그동안 방역의 정책 중에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네. 뭐 모이는 사람 수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저녁 약속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게 과연 그런 의학이고 과학적 배경이 있는 건지 좀 행정적인 결정 판단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좀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네. 국민들의 삶에서의 위드 코로나로 네. 방향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은 술 한잔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 9시에 먹으라고 그랬다가 9시까지 먹으라고 그랬다 10시까지 먹으라고 그랬다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점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술 먹는 시간을 국가가 조절하는 것도 뭐 개인 뭐 자유도 사실 좀 침해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왜 그런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정확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좀 채워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훈 씨는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선택지가 좀 넓진 않잖아요. 네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희망이 생기나요?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좀 마음상으로 많이 불안하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자기 마스크 잘 쓰고 개인 방역 잘 하면은 또 이 또한 잘 해결하지 않을까? 면역력도 높이고 계시죠? 아 그럼 저희 청국장 잘 먹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바깥을 안 나가니까 네. 모여서 저녁에 식당에 모여갖고 뭐 밥을 먹는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는 게 네.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아, 네. 예. 뭐 밤에 어딜 나가 아무데도 안 나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시골에 내려가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마스크 잘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마스크랑 개인 방역 때문에 바이러스 대응이 갈렸다라는 네, 소식이 네, 있던데. 네, 네. 우리는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마스크를 썼어요. 황사 현상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예, 황사 현상하고 마스크를 쓰고 훈련이 돼 있었던 거지. 미세먼지가 도움이 될 줄이야. 그렇지. 예, 이미 훈련이 된 상태라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써라. 그래도 우리는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은 왜 마스크를 많이 안 쓰느냐면 영화를 보면은 마스크 쓰고 가발 쓰고 은행 털잖아요. 아. 예, 그래갖고 마스크를 쓰면은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도 편견이. 그래서도 마스크를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US 오픈 대회 때 뭐 10월 달에 했던 대회인데 네. 그 우승한 아가씨가 대단하더만. 그리고 영국 프리미엄 이제 2022년 네. 지금 하고 있는데 US 오픈 때 마스크 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관중들이. 그 관중들이. 네. 그리고 영국 프리미엄도 한번 보면은 마스크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대. 내가 이렇게 상남자인데 코로나가 나를 누를 수 없다. 해칠 수 없어? 나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대요.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세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난 조금 앓고 지나가겠다. 오히려 항체가 생기는 게 낫다. 네. 그래갖고 마스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문제인 거야. 네.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것도 위험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신념이지 신념 그 사람의 신념 네네네.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대한민국은 보세요. 야구 경기를 보거나 스포츠 경기에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신부님, 제가 다음 궁금했던 게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하면 이제 마스크 벗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신부님 말씀 드리니까 이 질문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왜냐면은 지금 유럽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그러고 미국도 예. 다시 착용하라고 실내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 마스크는 왜냐하면 이게 공기 감염이거든요. 네. 이 공기를 통해서 다 감염되는 거거든요. 마스크 벗게 했더니 재확산이 됐죠?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은 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고 상대방도 마스크 코로나를 안 옮겨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머니에 마스크 항상 써야 돼요. 우리
이때는 좀 거리가 있어갖고 좀 마스크를 안 쓰지만은 우리가 뭐 같이 회의할 때는 그래도 마스크 많이 맞아요. 써야 돼요. 네. 예. 백신이 선진국에서는 접종률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높다고 들었는데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죠? 네. 아프리카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런데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으려고 그래요. 아 왜요? 오. 백신 맞으면은 애기 못 난다는 아, 그런 진짜요? 얘기가 퍼져갖고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 그런 가짜 미신이- 뉴스고 그리고 이 미신이 많은 게 왜 미신이 많으냐면은 우리나라는 텔레비전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사실 웬만한 국민들하고 얘기해봐도 나보다 더 똑똑해요. 예. 그렇게 정보를 그렇죠. 쉽게 네, 네.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간 잠비아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은 없잖아요. 네.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냥 소문으로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밤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깜깜하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나눠줘야 돼요. 네. 선진국이 백신을 우리나라도 나눠줘야 돼. 네. 선진국이 백신을 나눠줘야만이 전 지구가 바이러스가 항체가 생겨갖고 완전 진짜 그야말로 면역 시스템이 잘 돼갖고 네. 돼야지. 아니, 저도 지금 잠베아 못 간 지 2년 돼요. 아, 네. 예, 어. 정말 안타까워요. 예, 거기 가갖고 아이들 학교도 져주고 싶고 병원도 져주고 싶고 그런데 이게 계속 봉쇄가 되니까 그냥 교수님 말씀대로 사람하고 관계도 단절되고 하느님하고 관계도 단절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신부님 말씀처럼 백신 보급률이 낮은 그런 아프리카 같은 곳에 백신 나누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너희는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처럼 네. 저는 진단 키트 한참 잠비아가 막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주교님도 돌아가셨어요. 네. 어. 그리고 신부님 두 분도 내가 잘 아는 신부님 두 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그 위험해갖고 위독하다는 카톡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진단 키트를 보내주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걸 사서라도 내가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처음 키트 개발됐을 때는 그거를 국가가 통제했었어요. 네. 그럼 못 보냈어. 네. 그래갖고 내가 정부에 있는 몇몇 분한테 잠비아의 진단 키트 좀 보내줘라. 내가 그때 20만 회분을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네. 마침 20만 회분을 보내줬더라고. 아, 그러면서 그런 기분이 좋은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한테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돈이 막 하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어느 정도로 돈이 많으냐면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고속도로가 보통 8차선에서 10차선이에요. 네. 그런데 가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게 불이 쌍라이트가 막 보이더라고. 네. 보니까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가 낮은 거야. 아, 근데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천고속도로 다 높였잖아요. 다 높여갖고 반대편에서 오는 빛이 안 보이잖아요. 운전하기가 편안한 거지. 아마 이거 발견한 사람이 내가 거의 처음일 거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도로공사도 잘해놓고 상하수도 잘해놓고. 맞아요. 근데 이게 나가보면은요, 아프리카는 이건 비교할 것 대상도 아니고 유럽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난한 나라한테 도움을 줘야 돼.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보통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기부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20억 정도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가난한 나라들을. 네. 다만 이번에 코로나19도 이런 나눔이 있지 않는 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2년 동안의 이제 이 방역으로 인해서 개인들은 저는 이미 잘하고 있다. 뭐 훈련 습관도 돼 있고 그래서 개인은 저는 큰 걱정 없고요. 뭐 개인적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신체 활동과
친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정부 당국이 네. 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좀 해답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주 새로운 걸 알았는데 백신을 맞으면 줄어들 거라고 그랬는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네, 맞습니다. 늘어나요.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방역을 이끌어온 당국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작년 가을에는 하루에 전국 61명이었다가 네. 올 봄에는 백신제 막 시작하고 났더니 500명이었다가 지금 백신 80% 되니까 4,000명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럼 그동안 국민들은 백신 맞으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마스크 벗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는 항상 방역 강화만 해왔던 것을 좀 국민들 시선과 생활과 고통에 좀 초점을 둬서 네. 전체 방역 시스템이 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방향 전환을 이제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럼 친교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막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저는 만약에 처음 들었던 대로 백신 2번 완료면 안전하다는 기준을 쓴다면 네. 사실은 친교의 기회를 이제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막는 게 2년이나 막았는데도 왜 더 늘어나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친교는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게 결국은 개인의 건강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친교는 늘리되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건 말씀이시죠? 개인이 알아서 잘 네. 지키면 지금까지 이제 훈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알아서는 네. 잘 지킬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좀 더 이제는 가능해지도록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점점 비대면 시대로 점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인 변화는 어떻게 저희가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을 신부님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비대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네. 언택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미래를 못 살아가요.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2008년에 스티브 잡스, 1992년에 인터넷을 인류는 시작했고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 입고 나와갖고 딱 보여준 게 스마트폰이에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게 아니야. 그동안 있었던 걸 다 묶어갖고 그 스마트폰에 다 넣은 거야. 이 스마트폰 안에 인류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은행 들어가 있지, 학교 들어가 있지, 쇼핑 들어가 있지, 강좌 들어가 있지, 심지어 성소도 다 들어갔어. 기도문도 들어가고, 성가도 들어가고, 음악, 미술, 영화 다 들어갔어요. 비대면 시대지만은 이게 초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 나중에도 좀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당, 천주교, 성당, 개신교, 절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만 다녔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성당만 다녔는데 지금은 딱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은 스님의 설법도 들을 수 있고 맞아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신부님의 강론도 들을 수 있고 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비교가 되니까 어떤 많은 경우는 이제 내 강의를 들어보고 성경 강의를 들어보고 그동안 믿어라만 했던 그 교회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가 신부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성서가.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완전히 초연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생산, 유통, 소비도 네.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참 웃긴데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전국 상공인 그 CEO들한테 강의도 했어요. 네네. 워커히로 들어가갖고 그냥 신부인데도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면 잘 운영해야 되느냐 별걸 다 강의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산, 유통, 소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평창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통은 택배가 하는 거죠. 소비는 나를 알고 있는 25만 명,
또 심지어는 뭐 평화방송이 요즘 100만 회 조회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300만 회 조회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황 신부님이 평창에서 농사를 져갖고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스마트폰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신부님 자체가 브랜드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브랜드가 됐는데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브랜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절대. 네. 이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선교를 해야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면은 대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리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교수님께서도 SNS 하시죠? 네, 저도 사실 이제 코로나 원래 저는 활동가로 외국을 다니려고 대학에서 나왔는데 네. 그 기회가 막히니까 그나마 돌파구로 하게 된 게 유튜브에 뭐 제 유튜브는 아니고요. 네. 의학 채널에서 제가 이제 시간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궁금한 한자, 궁금한 환자라는 궁금한 한자, 궁금한 환자. 네. 궁금한 한자는 뭐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지리적 입지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 오래도록 중국과 문화적 관계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국의 세상이 되면서 영어만 살아남고 한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자를 모르는 한국이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좋으신 생각이네요. 네, 우리의 문화적 그것도 이제 의사로서의 건강, 문화적 건강을 위해서 좀 우리가 쉽게 주위에서 만난 한자들을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정형외과 또 제 전문인 척추외과 쪽의 질환들에 대해서 시청자들께 이제 좀 쉽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2,000회 넘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시청자들 궁금한 한자, 궁금한 환자 이거 추셔갖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도 SNS 활동하시는 것처럼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계신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뭔가 활동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신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원격 의료를 실현하기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국경의사는 주로 활동 무대가 뭐 아프리카나 아주 오지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 이 밑바탕에 하드웨어도 못 갖춰져 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난 50년간 해왔듯이 현장에 의료진이 투입되어서 거기서 가능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면 또 달라지겠죠. 네. 박지준 씨, 그 언택트 시대, 초연결 시대를 사시는데 어떻게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초연결 사회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체감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주구장창 청국장을 생산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생태마을에서 하루에 1,000개가 평균적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막히지 않고 생산자한테 1,000개씩 계속 전달되는 게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저는 오로지 만들 뿐이지만 그 언택트라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저는 잘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거를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훈련을 시켜놓고 청국장. 이 친구는 무슨 특공대 같이 일을 해요. 진짜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1,000개를 어디다 갖다 팔어. 그렇죠. 들고 나가면 어디다 갖다 팔어. 누구한테. 근데 내가 이제 유튜브 안에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우리 구독자들이나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자기네들끼리 또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서로 효과를 보니까 너는 머리가 났어? 난 발톱이 났어? 나 무좀이 났어?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 생태마을 우린 또 무소의 뿔처럼 열심히 만들거든. 또 사무실은 또 친절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이 친구들이 열심히 만드는데 월급도 많이 나와. 12달 내내 이번에 보너스를 준 것 같아. 12달 내내 보너스를 줬어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젊은이들이.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코로나가 하느님과의 관계, 또 인간의 관계를 다 끄는 이 사회에서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 또 한 주 되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